몇 년 동안 몰래 디스플레이를 깨고 싶어하면서 했던 가짜 꽃. 그는 구리뼈 사람이었다. 대화래는 믿었고 나는 그에게 묻는 메시지에 의지했다. 아직 자. 그는 즉시 대답했다. 나랑 자. 하지만 나는 얼굴이 붉어졌고 이 대화를 믿는 사람은 더듬거렸다. 이건 구리가 좋지 않아. 잠시 후 그는 뭐가 좋지 않아? 라고 물었다. 이 시간에 자지 않아. 티에는 명상처럼 두들겨 팼다. 두꺼운 손. 나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집에 누구 있어? 어디 있어? 자고 있어. 내가 하게 해줘. 마지막 줄을 입력하고 100m를 달리는 아이처럼 빠르게 옷을 입고 뛰쳐나갔다. 바람은 매우 느렸고 화가 났다. 차석 비서관의 집으로 천천히 걸어갔을 때 내 온몸은 자꾸 화난 사람으로 변했다. 차가운 기다림에 비하면 차가운 손에 숨을 불어넣었다. 그의 집은 하나둘씩, 거실은 어두웠다. 마치 침실이 아직 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그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달력처럼 의지하던 내 머릿속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단어를 저장했다. 바삭바삭하고 침실 창문으로 달려가기 쉬웠다. 몇 번 부드럽게. 안에서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화살 같았지만 한 바퀴 돌기에는 이 나라에 익숙했다. 바로 너였다. 창문이 열리자 따스함이 곧바로 내 얼굴로 스며들었다. 그는 마치 막 목욕을 마친 듯 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익숙한 노인처럼 드러났다. 그는 나를 봤을 때 너와 같았다. 담민민, 언제 돌아올 거야? 그런데 한밤중에 왜 잠도 자지 않고 여기 왔니? 나는 그저 그와 계속 잤다. 지암. 그는 창문을 닫고 무언가 무서운 문장을 남겼다. 창문이 반쯤 열리자 그는 손을 내밀었다. 이리 와. 내가 너를 끌어당겼다. 고등학교 때 부교감의 어머니는 우리 반을 담당하는 학교 선생님이었다. 나는 반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이었고 그는 가장 우수한 학생이었다. 그래서 부교감은 그에게 주말이나 학기 중에 나를 가르치도록 마련했다. 쉬는 시간만 되면 그는 늘 늦게 잤고 올 때마다 창문으로 기어 올라오라고 강요했다. 슬리퍼를 신고 문을 여는 것보다 손을 들어 끌어올리는 게 더 편했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시험 공부가 끝나고 나서는 몰래 그의 사진을 찍으며 술을 마신 적도 있었다. 그렇게 화를 내자 나는 그를 쫓아냈고 다시는 그의 집에 오지 않았다. 부비서의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마르지 않고 수건으로만 감겨 있었다. 방은 매우 따뜻했고 그는 조용히 수건인지 뭔지를 집어들었다. 나는 바닥을 내려다보는 척하며 가슴이 젖을 듯 두드렸다. 갑자기 수건이 그의 머리에 얹혔다. 부비서가 역겨운 듯 눈살을 찌푸렸다. 그의 머리는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여기까지 오는 길에 너무 긴장해서 모자를 갈아입는 것을 깜빡했다. 나는 한숨을 쉬며 긴 슬픔을 애써 무시했다. 그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듯 내 손에서 수건을 받아들고 한 손은 소녀의 뒤를 따라 움직였다. 수건은 그의 머리 위로 앞뒤로 당겨졌고 나는 그의 하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특징은 비록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움직일 때마다 그의 성기가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약간은 섹시했다. 나는 화상을 입은 듯 즉시 눈을 돌렸지만 코코넛은 그의 가상 부위 바로 아래에 있었다. 그의 허리에 찬 수건은 너무 꽉 조여져 그의 가상 부위가 드러날 듯했다. 공기는 마취제 같았다. 나는 재빨리 생각했다. 왜 이렇게 뜨거울까?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거지? 얼굴이 유령처럼 붉어졌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흘끗 보았다. 나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어.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내 성기는 그를 갈망하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공기가 갑자기 이상해졌다. 등을 맞았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의 머리가 온통 뒤덮였다. 너는 뭘 하는 거야? 그는 화가 나면서도 재밌어하며 사랑을 위해 그것을 튕기고 머릿속에 엉뚱한 사업 아이디어를 바꿔버렸다. 내가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가 침대 밑에서 분홍색 토끼, 슬리퍼 한 켤레를 꺼내 내 앞에 던졌다. 나는 참았다. 그의 시선은 달랐다. 불길로 가득 찬 흙길을 따라 채소로 가득했다. 그가 여기 온 지 너무 오래되어 슬리퍼 신는 법을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두 켤레가 내가 신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 내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전에 그와 나는 이 슬리퍼 때문에 다투었었다. 그는 너무 깨끗해서 내가 그의 방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방과 후 그는 나를 끌고 슬리퍼를 사러 갔다. 슬리퍼가 자기 방에 있으니 파란색 슬리퍼를 사야 한다고 했다. 나는 간다고 대답했으니 분홍색 슬리퍼를 사야 했다. 결국 예상치 못하게 내가 이겼다.
4년이 지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슬리퍼를 가지고 있었다. 정신을 차린 나는 천천히 슬리퍼 끈을 풀고 그가 너무 앞서 나갔다고 생각하며 중얼거렸다. 내 말을 듣고 그의 눈이 가늘어지고 놀림과 꼼짝 못함이 뒤섞였다. 내가 전에도 리드했던 거 알아.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졌고 회의 내내 뻣뻣해졌다. 헛소리를 멈추고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말을 시작했다. 그저 내가 그보다 한 발 앞서 있었을 뿐이었다. 그렇게까지 무시하면서 왜 나랑 자려고 온 거야? 그는 반대하려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꿨다. 한참 후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설령 네가 나와 잤다 해도 손가락질했다. 몇 마디 더 하려던 순간 갑자기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졌다. 젠장. 우리가 얘기한 지 너무 오래됐네. 그의 눈빛이 앞뒤로 말을 주고받는 걸 잊고 있었다. 그는 점차 이해했고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의 눈빛은 놀림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매우 분명했다. 혹시 그 말을 듣고 바로 달려온 건가? 아니. 그는 여전히 집에 누가 있냐고 묻더니 눈을 어둡게 하고는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오늘 집에 정말 아무도 없으면 어쩌려고. 그는 나보다 머리 하나 더 컸고 압박감이 너무 컸다. 나는 침을 흘리며 뒤로 물러서며 어색하게 웃었다.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 너무 과하게 생각하고 있잖아. 꿈일 뿐이야.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는 창문을 열려고 몸을 기울였다. 귀를 기울이려던 순간 누군가 내 모자를 뒤에서 잡아당겼다. 온몸이 뒤로 획 젖혀지며 비틀거리며 그의 품으로 떨어졌다. 추엔딘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고 깊고 의미심장했다. 담민민. 나를 놀리긴 했지만 여전히 도망가고 싶어 했다. 너무 무서워서 묻지 않았다. 반사적으로 한쪽으로 넘어지자 손냄새가 그의 손을 잡아차해 우리 둘을 끌어당겼다. 황은 너무 가까워서 내가 몸을 숙이면 서로 닿을 것 같았다. 그는 한 손을 어머니에게 얹고 다른 한 손으로 내 머리를 받쳤다. 누군가 공기를 밀어냈는지 아니면 망상이 작용하기 시작한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점점 멍해졌다. 그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매일 밤 꿈에 나타나던 그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있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그를 응시하며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리카락은 정말 반짝였고 눈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매 순간 흥분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가득했다. 하지만 이건 키키가 한 말이고 매 순간 흥분한 그 주인도 마찬가지였다.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민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무거운 가방을 든 나는 멈춰서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나는 입술을 핥으며 무의식적으로 대답했다. 그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고 그의 눈빛은 위험했다.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나는 당황했고 내 눈빛은 달랐다.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갑자기 문이 시끄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 밖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은빛 편지. 오늘은 발렌틴이야. 3명의 관리가 구운 음식을 주문하며 호화로운 저녁 식사를 준비했는데 혹시 그 사람인 척 하는 거야. 그의 눈빛에서 모든 모호함과 붉은 기운은 사라졌다. 나는 은빛 편지가 한쪽으로 빛나기를 기다렸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의 허리에 느슨하게 감겨있던 수건을 실수로 건드렸다. 수건은 이미 무릎까지 내려와 있었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여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질문만 있었다. 관계가 좋으면 상대방도 그만큼 커야 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대가는 다음날 아침. 상황은 순조로웠고 머리가 엄청나게 아팠다. 내 이야기는 내가 문을 박차고 나가는 장면에서 끝났다. 얼굴이 붉어진 차석 비서관은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내가 떠나자 그의 목소리가 여전히 분노에 차서 난 책임없어 라고 속으로 말하는 것이 들렸다. 대화가 끝나고 나는 솥동집을 집어들고 병을 흔들었다. 그런데 실수로 예상했던 내용물이 쏟아졌다. 남은 반쪽 병이 흔들리며 빨간 펜 자국 위에 떨어졌다. 빨간 병 하나가 속으로 소원을 빌었고 마음속에서 노이차. 꼰싸. 단이라는 단어가 희미해졌다. 마치 누군가 내 머릿속에 억지로 집어넣어야 하는 것 같았다. 망상은 완전히 사라졌고 나는 다시 연습을 시작해야 했다. 나는 일어섰다. 내 발걸음은 소원을 빌기 쉬운 종이처럼 가벼웠다. 얼굴에 찬물을 끼얹자 망상은 완전히 사라졌다. 살며시 국수를 뜯었다. 아니,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바람이 너무 오랫동안 설교했고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저 아무 말 없이 휩쓸려 나가 자제력을 잃었다. 분명 그 거짓말쟁이에게 도발당했기 때문이었다. 전화가 울렸고 나는 첫 번째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상대방은 즉시 너무 멀리 갔다. 그들 셋은 한 달 전에 우리에게 5천만 달러를 빚졌다. 그는 그들 셋이 사랑 없이 몇 번의 갈등을 전화한 유일한 아이들이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즉시 해고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동의했다. 상대방이 정정했다. 나는 인내심을 잃고 전화 케이스를 두드렸다. 상대방은 이해했다. 그들 셋은 사라졌다. 내가 말했잖아. 3일 안에 나를 찾지 않으면 내가 너를 구해줄게. 내가 너를 여기로 데려갈게. 그게 다야.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다. 모두 짧았지만 거울 속에는 차가운 눈을 가진 짧은 얼굴이 반사되었다. 봉두는 자신이 하루 종일 자신의 차관보처럼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단지 나와 그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나가라고 요청했고 누구의 눈에도 신경 쓰지 않을 권리가 있었다. 내 관에서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녀는 도박꾼이자 아이였고 나는 전기가 떨어져서 아이들을 벌주기 위해 돌아갔다. 나와 그 사람 사이에는 하나는 하늘에 하나는 땅에 있었다. 아주 달랐다. 나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고귀한 왕의 차가움처럼 온몸을 감싸는 차가움에 나는 집으로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정신을 차린 나는 서랍을 열고 다른 전화기를 꺼냈다. 익숙한 번호로 능숙하게 전화를 걸자 상대방이 바로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을 느끼자 문제는 바로 그 근처에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 방법을 알고 있었다. 집에 가서 돌아봤지만 모든 것이 증발한 듯했다. 그 늙고 썩어빠진 늙은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려간 줄 알았다.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강렬하면서도 걱정으로 가득 찬 낯선 목소리가 들리자 마침내 마음속 돌이 무너졌다.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몇 번이나 속죄할지 생각하며 웃으며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상대방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하지만 내 말투를 보니 그때의 그녀의 표정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어느 학교에서 왔니? 나는 몇 초 동안 침묵했고 누군가의 그림자가 내 마음속에 나타났다. 한숨에 집을 밀고 눈을 뜨자 내 마음은 완전히 맑아졌다. 나는 답을 끝냈다. 너 본선도 끝났다. 너는 즉시 돌아가. 나는 옷을 갈아입었다. 4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더 많은 것을 통해 잽면-잡은 언제나 사방에서 목에 걸릴 수 있다. 꽃병을 사용하여 공간을 끌어올렸고 그렇게 정처 없이 헤매었다.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른 채 고등학교 정문에 도착했다. 5번 란티 종합학교 간판의 큰 황금 기둥 뒤를 바라보자 많은 기억이 즉시 되살아났다. 익숙한 얼굴, 낯선 얼굴들이 마치 끝난 세상에 있는 듯 여전히 각자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10학년 때 나는 처음에 부교장을 만나러 갔는데 그와 나는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 개학일의 시험 때문에 우연히 사장이 그와 같은 종이 냄새를 맡게 되었다. 학년이 상위권인 제멋대로인 학생을 가르치는 그의 방식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게다가 내가 자기주도 학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시험 점수를 내주고 사랑을 찾는 것도 그는 몹시 싫어했다. 그래서 그는 내 연애를 끊어버렸다. 그는 분명히 말했다.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못하던 그 비법을 그는 아주 능숙하게 써먹었다. 교장 선생님이 그의 어머니인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교장은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학구적이고 친절하고 자애로웠다. 우리 가족의 사정을 알면서도 나를 잘 대해주지 않았다. 서로 비웃지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비난하지 않는 대신판에서 그녀는 여전히 나를 경계선상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게다가 수입원을 잃은 후 그녀는 나를 교무실로 불렀다. 그녀는 나에게 봉투를 건넸다. 왜? 아마도 그가 두께를 재려고 꽉 쥐었던 것 같다. 이 정도면 한 학기 동안 쓴 글보다 더 많은 액수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건 보너스야. 네, 마지막 에세이는 학교 전체 분량만큼 길었으니 그냥 가져가라고. 지금부터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당신은 매우 똑똑하고 글쓰기도 매우 잘하지만 약간 괴짜일 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교감 선생님께 물어보거나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그녀는 모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만 두려워하며 묻지도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어리석음을 놀리려고 어쩌면 학교에 그런 상이 없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많이 말했습니다.
그 당시 전교 2등을 차지한 에세이의 평균은 아무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교감 선생님에 대한 인상도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저와 꼭 붙어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디로 정근을 가더라도 그는 자동적으로 핍을 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실수로 그녀에게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새로운 가게들이 몇 군데 문을 열었습니다. 블랙홀 둥지의 일부를 사서 펀치를 달라고 했는데 가게 앞에 총구가 쑥 들어오고 집 안이 시끄러웠다. 책상에 앉아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들었다. 그들이 마지막 당면을 보았을 때 나는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은빛 부비서가 여기 있다면 좋을 텐데 그는 분명히 나를 위해 그것을 먹을 것이다. 한숨을 쉬었다. 이 당면을 상사, 바로 앞 쓰레기통에 바로 던져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мя우мя우! 뭔가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 내 위에 떨어졌다. 머리를 숙인 것은 작고 납작한 털을 가진 мя우였다. 그것은 100% 내 꽃이 상자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야옹야옹 울었다. 그것은 매우 조심스러워 보였고 상자, 뚜껑에 놓인 주인을 먹을 것이다. 하지만 먹고 나서도 여전히 나에게 야옹야옹 울었다. 그렇게 작고 부드러운 것이 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온 적은 없었다. 필멸의 세계에서 나는 그것의 것을 지우고 싶어서 살며시 물었다. 무엇을 보고 있니? 나를 가리키고 싶어. 작은 мя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손바닥에 머리를 문질렀다. 이때 가게 주인이 문 앞에 서서 웃으며 나를 불렀다. 꼬마야, 이 작은 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 수시치를 사서 먹이고 싶지만 너무 작아. 형편이 된다면 입양해. 입양해. 나는 조금 답답해서 작은 질문을 던졌다. 나랑 같이 집에 갈래? 작은 묘는 мя우мя우를 2번이나 울었다. 구운 부드러운 차전이 나오자 나는 당황하며 작은 묘의 머리를 살살 쓰다듬었다. 잠깐만, 내가 가서 너한테 줄 만큼 사올게. 하지만 수시치가 나가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문 밖에 있던 작은 묘는 사라져 버렸다. 대신 그 위에 커다란 손뭉치가 서 있었고 부비서는 불쾌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목줄에서 고양이 머리가 튀어나와 있었고 그의 눈은 당황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즉시 작은 묘의 머리를 눌렀다. 그의 흐린 눈에는 당황이 가득 차 있었고 그는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고양이를 입양하고 싶니? 나를 입양하겠다고 먼저 말하든 나중에 말하든 나는 정확히 2초 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참을 수 없어 말했다. 부비서, 너 개냐? 그는 너무 화가 나서 발을 구르며 곧장 앞으로 걸어갔다. 내 앞에 오지 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 하지만 왜 잡은 물고기를 놓아주고 싶어 하는지 좀 가르쳐줘야 하지 않겠어. 그의 손질은 매우 간단했다. 물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놓아줬잖아. 그는 눈을 살짝 굴리더니 점점 붉어졌다. 그렇지. 언니가 이미 물고기를 확인했는데 이제 나를 놓아주고 싶어 하는 거야. 그냥 눈짓만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의 드러난 표정에 금세 정신이 팔렸다. 그때 찻집 문이 쉿소리를 냈다. 2사람이 문 앞으로 나왔고 그의 눈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게 주인은 2손에 씨앗을 들고 껍질을 벗기며 말했다. 이 계집애는 정말 고르는 법을 몰라. 이렇게 예쁜 병을 놓고도 욕을 하다니. 옆집 아줌마가 방금 화분에서 씨앗을 받아들고 그를 노려보았다. 우리 여자 중에 누가 실수를 안 하겠어. 나도 예전에는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냥 아무도 고르지 않았어. 게다가 그 여자의 말을 바로 확인하지 않았어. 아마도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작다고 생각하는 거지. 실버 부장은 얼굴이 붉어진 그를 보고 웃었다. 이런 그에게서 그렇게 긴 문장을 한 사람은 분명 없었을 거야. 이길 수 없어. 그냥 그를 편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내 손이 좋지 않아. 그가 다가오자. 내 집에 누구 있어? 그가 앉았는데 목소리가 좀 헷갈렸어. 우리 집에 누구 있어? 나중에 2 아내가 가게 주인의 몸을 더 흥분하게 심었고 분명 둘 다 그럴 거야. 아무 말도 마. 바로 보자. 더는 참을 수 없어. 아래에 있는 실버 부장을 끌어당길 거야. 인적 없는 약속 장소로 향하며 그를 벽에 밀어붙였다. 들어봐. 나도 아팠어. 날 좋아하니 어제 일은 그냥 놓아준 걸로 봐. 우리는 다 어른이고. 게다가 처음부터 오해였어. 오해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의 말은 나를 즐겁게 했다. 반응하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뭐라고 했어? 라고 물었다. 그의 눈빛은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되었고 문장 하나하나가 금의 값을 조금씩 올려갔다. 나는 오해를 진실로 바꾸고 싶다면 어떨까 생각했다. 좋아해. 라고 말하며 잠시 고동을 멈춘 듯 붉게 물든 내 말을 바로잡으려 애썼다.
그는 오해 때문에 나를 좋아한다고 했다. 그의 뜨겁고 진지한 눈빛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에 공포가 밀려왔다. 황금빛 귀에 들려온 목소리는 프로젝트를 만들 때 아버지의 업보를 덜어주라고 또렷하게 들려왔다. 다행히 별은 뛰어나니 어머니를 찌르자. 이제 보드에 어떤 이미지든 만들어 보자고. 왜 찌르지 않아? 왜 남의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녀? 배우고 싶어. 배웠으니 찾지 마. 다행히 지붕을 진흙으로 덮는 것만큼 가치 있을 뿐이야. 우리는 하늘은 높고 땅은 낮아 오해에 얽힐 수밖에 없어. 마치 감옥에서 막 나온 달팽이처럼 햇살이 너무 강렬하게 눈에 닿았지만 내 손은 두껍고 그를 위해 슬퍼.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그저 그에게 가까이 있고 싶을 뿐. 그는 어떻게? 그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내게도 가까이 있고 싶어. 나는 그의 가슴에 가볍게 손을 뻗었다. 그런데 갑자기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혀로 내 손가락 끝을 핥고 있었다. 내 뺨은 마치 쏟아지는 빗물 같았다. 나는 손을 거두고 두꺼운 손가락 끝과 이빨을 숨기며 숨을 들이쉬며 그를 데려가지 않고 내 뺨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말이 끝나자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나는 그의 눈에서 상처를 못 본 척했다. 미안해. 내 마음을 줄 수 없어. 여아! 난 너무 바빠서 너랑 놀 수 없어. 다음날 나는 도시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푸른 하늘에서 한 걸음 내딛자마자 17mm 하이힐을 신은 큰 곱슬머리의 여자가 내 품으로 달려들었다. 사랑해. 며칠 동안 못 봤어. 너무 보고 싶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 난 정말 그녀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 이런 얘기 하지 마. 왜 방금 먹은 10층짜리 나무를 먹었어? 너는 무슨 과일이야? 이상하게도 내 얼굴색은 안 바뀌는데 왜 아직도 화나고 집착하는 거야? 이건 내 10층짜리 향수야. 10층짜리 나무야. 확실하지 않아. 게다가 네가 여기 없잖아. 꿀처럼 달콤하게 너를 기다려야 해. 너무 많이 마시고 기다렸어. 그녀는 시큼한 사람인 척하며 발을 구르며 말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와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다. 나는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아당기고 걸어갔다. 알았어. 내 잘못이야. 가짜. 그녀는 지루해하며 다시 말을 시작했다. 알았어. 이 중요한 이전. 너는 이제 그 거짓말쟁이와 같은 집을 공유하지 않구나. 이 모든 세월 공부하고 많은 돈을 쓰고 집을 샀지. 오늘 서류 작업을 했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었어. 이건 축하해야 해.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녀는 나보다 더 흥분했어.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 너는 몰라. 나는 지금 눈꺼풀을 실룩거린다. 그녀는 이제 손으로 물을 뿌리는 동작을 하는데 이건 숨겨져 있고 그녀가 먼저 눈꺼풀을 뜨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좋은 사랑. 오랜 세월 봉사한 끝에 마침내 나만의 하인 번호를 갖게 됐어. 나쁜 사랑. 이상하게도 내 집에 왔어. 내 마음속에 은빛 비서 같은 소년. 안녕. 언니. 나는 가이드야. 그는 젊었기 때문에 깔끔하게 차려입고 미소를 지으며 작은 원숭이 귀 2개를 드러내며 편안하게 나를 맞이했다. 반에게 전화하려고 먼저. 목소리가 이상하게도 가짜에게 말했다. 민민민아. 이 사람은 내 먼 사촌이야. 방금 대학에 입학했어. 3일 동안 여기 있을 거야. 네가 집 앞에서 돌봐줄게. 눈이 어두워졌다. 먼저 아오를 공부하고 하늘이 이상하게도 이미 국채보상금을 내고 계산대장의 그림자가 조금도 퍼지지 않기 전에 이를 악물었다. 지루해. 시작의 시작. 너와 나 둘 다 명확해. 먼 사촌은 없어. 네가 내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네 차값을 지불해줄게. 레이는 여전히 매우 내 앞에 있는 병은 지붕이 많았고 마치 물이 부족한 것처럼 손을 뻗어 불쌍한 얼굴에 약해 보였다. 언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아이였는데 이날도 어쩔 수 없어요. 당신이 저를 지켜주지 않으면 저는 정말 나쁜 여자로 살 수 없어요. 게다가 당신은 저를 믿어요. 저는 아주 차해요. 제 첫 번째 고객일 뿐이에요. 그를 바라보는 얼굴은 마치 모든 사람이 약함을 보여주기 위해 절을 하는 백설을 선포하는 것 같았다. 온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았다. 눈을 가늘게 뜨고 싶었다. 여전히 그를 보낼 방법을 찾고 다시 이야기하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썼다. 나는 고등학교 반장이다. 내일 우리는 도시에서 동창회를 하는데 가고 싶니 말지. 내 앞에 있는 병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즉시 동의했다. 효과가 없다면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이고 기껏해야 그에게 호텔을 줄 것이고 3일치의 무리면 괜찮다.
하지만 이술 규칙 때문에 나는 무언가를 놓치기로 했다. 바이 부서기와 나는 같은 반이다. 그래서 연회장에 들어가 그를 보았을 때 나는 그저 그를 추적하기 위해 구덩이를 파고 싶었다. 류가의 수장은 누구를 불러야 할지 소개하라고 소리쳤다. 우리 학교의 신. 바이 부석이. 오늘 그는 긴 검은 옷을 거의 입지 않았고 점점 더 키가 커 보였다. 긴 다리와 국수 같은 얼굴이었다. 류가의 수장은 차가운 시선을 보냈고 경비원은 질투심에 차서 손을 들어 이두근을 꽉 쥐었다. 시큼한 기운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그 남자는 근육질이었다. 분명 자랑하고 있을 터였다. 바이 부석이는 차갑게 웃었다. 류가의 수장도 그때는 꽤 노출이 심했다. 류가의 수장은 손을 흔들었다. 알았어. 더러운 건 안 돼. 배가 이미 드러났잖아. 하지만 그때였다면 너랑 좀 거리를 두었을 텐데. 그는 재미없는 농담을 했지만 방 안의 분위기를 띄우기에 충분했다. 내가 그 시범을 보자마자 수장은 그저 얼굴을 깎아내렸고 수장은 그림을 살펴보며 벽을 깎아내리는 듯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익숙한 그림자가 군중 사이를 지나 내 앞에 멈춰섰다. 그는 손을 뻗어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온기가 없었다. 오랜만인 옛 동료가 테이블 위에 있었다. 뻔뻔한 남자가 내 옆에 앉았다. 옆에서 그는 다른 사람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테이블 아래에서 그의 발이 자꾸 내 발에 닿았다. 발각될까봐 두려웠다. 그녀가 주적이었다. 하지만 내가 한쪽으로 물러설 때마다 그는 큰 키와 긴 다리를 이용해 나를 잡아당겼다. 얼굴이 붉어지며 잠에서 깨어났고 나는 입술을 꽉 깨물며 그를 밀었다. 그는 입술을 확 움직였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내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바닥이 내 날개를 감싸 안으며 차가운 내 손의 온기를 전해주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내 손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손 뒤가 너무 차가워. 그만해. 같은 손가락으로 내 손을 살짝 문지르는 감정도 있었지. 두 사람은 일부러 화가 나 있었고 나는 테이블 아래에서 그의 다리를 세게 문지르려 했다. 그는 재빨리 뒤로 물러났고 나는 다시 같은 다리에 그를 올려놓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강해서 테이블 전체가 돌아보았다. 그는 즉시 모든 것을 놓아주었다. 그의 얼굴은 극도로 과장되어 있었다. 쭉 올라와 같은 테이블 위에. 무슨 일이야. 나는 계속했다. 그녀는 그에게 키스를 시도했다. 침착한 척 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었다. 타고난 방식이었다. 냄새가 안정적이지 않았다. 식탁보 아래. 모두의 시선이 낙에서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나는 솔직히 누군가의 다리에 손을 얹고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의 침착한 가면이 마침내 깨졌을 때 논쟁은 끝났다. 그는 손을 내밀어 내 손을 꽉 잡고 싶어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방금 한 드라마는 슬픈 남자를 끌어들였다. 파치에서 달콤하고 유혹적인 말들을 듣고 마치 화합하듯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다가와 술을 권했다. 달콤한 목소리는 뗏목처럼 끈적거렸고 하얗게 당신을 존중합니다. 한 잔 주세요. 더 이상 나와 눈을 마주치지 마세요. 그는 테이블에서 손을 떼고 그 위에 기대 앉았다. 그의 얼굴은 기타줄처럼 긴장되어 면목은 마셨다. 하지만 그 여자는 아직 떠나지 않았고 군대는 그를 데려가 출산을 청했다. 그녀는 목덜미에 둘러싸인 자세를 하고 고개를 숙인 채 의도적으로 성공으로 가득 찬 길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그렇게 자신감 넘치는 눈과 다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분명 백부장을 사로잡을 것이다. 나는 몰래 이 미녀야. 라고 말을 했지만 그는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다시 불안해하며 어딘가를 쿡쿡 찔렀다. 좋아하지 않니? 재밌지 않니? 백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를 악물고 다른 여자에게 출산. 오늘은 정해진 대사가 없어. 라고 대답하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당황하며 발을 구르며 나갔다. 그때 나는 손을 빼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어섰다. 나는 그와 모든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며 화장실로 향했다. 일어서면서 그의 손을 흘끗 보았는데 너무 빨개져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다. 백부장이 따라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 나는 다시 화장실로 갔고 그는 본능적으로 한쪽 다리를 넣었다가 다시 빼냈다. 그는 바지에 손을 얹고 문 밖에 섰다. 내 눈은 그의 허리를 흘끗 보았지만 셔츠가 너무 꽉 끼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다시 보니 배가 고프지 않았고 이미 지퍼를 올렸다. 그는 아무 표정도 없이 돌아서서 화장실로 곧장 가서 했다. 내 새로운 자세는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방금 이겼다. 하지만 내가 막 화장실을 나섰을 때 갑자기 옆에서 손이 뻗어나와 나를 출구로 끌어당겼다.
나는 깜짝 놀라 바위에 넘어졌지만 그는 재빨리 나를 붙잡고 세게 밀어붙이며 동시에 내 머리를 보호했고 나를 원안에 가두었다. 내 다리에 검은색 센서가 켜졌고 나는 바람을 바라보았고 보안관의 눈에는 숨겨진 미소가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내 귀에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물론이지. 그럼 너무 까다롭잖아. 네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난 널 좋아하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 귀 바로 옆에서 그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들렸다. 란저상이 주는 느낌에 나도 모르게 다리를 움켜쥐었다. 뭐 하는 거야? 그가 내 허리에 손을 뻗었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우리는 이미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잖아. 그를 놓아주지 마. 서로의 삶을 다치게 할 필요는 없어. 그는 그저 미소 지었다. 그게 네가 한 말이야. 난 동의하지 않았어. 나는 다시 물었다. 무슨 말이야? 그는 대답했다. 뭘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는 어른의 감정이나 규칙 없이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약속을 지키며 나를 살짝 깨물었고 방금 전까지도 꼬집고 쿡쿡 찔렀다. 내가 널 다시는 개인적으로 대하고 싶지 않은 걸까. 둘째, 넌 겉은 딱딱하고 속은 부드러운 달팽이일 뿐이야. 강해지는 법만 아는 거지. 머리가 늙어가고 마음속 방어벽을 밟았다. 발버둥 쳤다. 동의하지 않았다. 이의를 제기하는 건 소용없었다. 그는 내 손을 가볍게 쥐었고 내 발걸음은 멈춰야 했다. 그리고는 마치 키스라도 한 듯 꾹 눌러댔다. 모든 것이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만 비로소 깨달았다. 다리는 부드러워지고 화끈거렸고 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나를 차에 태워 교장 선생님께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도왔다. 그는 내 아파트 주소를 물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반쯤 밀리고 반쯤 억지로 침실로 끌려갔다. 나는 마지막 남은 고집을 다해 그와 협상하려 했지만 부교무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는 인내심 있게 그의 고집을 꺾었다. 가볍게 툭툭 치자. 같은 소매가 내 뺨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다. 나는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맞는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차가운 손이 내 셔츠 자락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는 내가 다시 허리를 한 손으로 잡고 척추를 따라 뜨거운 입술을 뻗고 온몸을 구한 사람이었다. 내 앞에 있는 남자는 차가운 얼굴을 하고 나를 막으려고 몸을 굴렸다. 붉은 입술이 끈에서 날아올라 여기 있는 온몸이 제지당하고 흥분했다. 두엉이 그것을 붙잡고 나는 두 소리를 접으려 애쓰며 재빨리 돌아섰다. 깊고 베개 같은 그를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나를 붙잡고 강제로 마주하게 했다. 수건은 찔러지지 않았고 민미는 나를 바라보았다. 완전히 깨어난 새가 시면으로 들어가 이빨을 물고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 한 번 불렀는데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부서장님, 당신은 누구세요? 부서장님, 당신은 부서장님입니다. 여기서 차가 오기 전에 내 모든 것이 완전히 망가졌다. 눈을 뜨고 내 옆에 두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다. 나는 몹시 가엾은 표정을 지었고 그의 눈은 쉰 목소리처럼 차갑고 무정했다. 언니, 이제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어. 부비서의 어조가 금세 고조되었다. 그녀는 감히 그녀를 필요로 했다. 나는 너무 어렸고 한 번만 소리내도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입을 열 때마다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언니, 가짜만 좋아하세요. 부비서가 손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난 모습은 보기 드물다. 가짜 상품일 뿐이라는 말에도 감히 밥을 먼저 줬다. 나는 지지 않았다. 나는 오직 신선한 모자만 좋아한다. 나처럼 국수와 물만 좋아한다. 누가 가짜신 코코넛을 좋아하겠는가. 탄 과일, 머리카락 몇 가닥만 자랐을 뿐이다. 아니, 그는 오늘 나에게 사납게 굴었다. 나와는 달리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나 그만 말해. 물 마시고 싶어. 목이 메말랐어. 쉰 목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곧바로 부비서를 가리키며 노려보았다. 정말 잘했어. 가짜 멜론이야. 감히 날 괴롭히다니. 꽃과 소리를 사랑하는 법도 모르는군. 부비서는 버릇없었지만 이곳은 의미의 땅이었고 보기만 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나았다. 전쟁터에서 물러나? 목숨을 지켜라. 이 물 한 잔 내가 직접 가지러 갈게. 낚아챘지만 여전히 안 돼. 부비서의 압박에 나는 그 이상한 남자를 불러야 했다. 사실 그가 처음 한 말은 물건 없어. 완전히 죽었어. 였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이상한 남자가 갑자기 말했다. 민민, 사실 내가 낚아챘어. 그러지 말라고. 그는 우리 학과 후배였는데
대학 시절 당신의 창업 이야기를 듣고 당신을 매우 존경했고 오랫동안 몰래 좋아해서 여러 번 초대를 받았다고 했다. 죄송합니다. 다음 부분은 차석 비서가 대화를 가로차에서 몇 번이나 바로 끊어버려서 들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항복하듯 손을 들고 아첨하듯 미소 지었습니다. 있잖아요. 이건 이상한 남자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저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으니 문제를 일으킨 것도 그 사람이에요. 저는 부엌에서 푸짐한 아침 식사를 낚아채 제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잘하는데 그냥 덤인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남자들은 너무 교활하고 속기 쉬워서 유머 감각이 없어요. 그러자 그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여동생, 저랑 그 사람 중에 누구를 고르시겠어요? 차석 비서는 목소리에 가까이 분명히 고르세요. 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두 남자의 눈빛은 뜨거웠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너무 복잡해서 다시 일하러 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문을 가리켰지만 아무도 고르지 않았습니다. 몇 마디 덧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서기장의 편지들은 순식간에 내 손가락을 낚아채고는 토 디치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봐. 그녀가 나를 선택했잖아. 라고 말했다. 토 디치가 가방을 쪼갠다 해도 그 교활하고 계산적인 노인네를 당해낼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떠나자 토 디치는 또 한마디를 맛보았지만 결혼하면 나에게는 기회가 있었다. 부서기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는 온몸이 텅 빈 차에 나를 침대에 내던졌다. 나는 두 손을 그에게 얹고 공황 상태에 빠져 말했다. 우리는 그저 잔혹하게 살 뿐 감정은 없다. 그의 입술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올라갔다. 마음을 바꿨어. 네, 사람들 내 요정들을 원해. 부서기의 관점 외에도 나는 10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게임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다음날 아침 등굣길에 노란 차는 10,000원이었다. 곱슬머리의 어린 소녀가 커다란 하얀 배낭을 메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나도 샌드위치 한 조각을 깨물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마도 신입생이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녀를 떠나지 않는 남자가 있었다. 나는 미끼를 물려고 했다. 그녀가 누구였든 그녀는 가방에서 거즈 한 조각을 아무 망설임 없이 꺼내 바닥에 던졌다. 그 남자는 아마 그렇게 어린 소녀가 가방에 여자아이를 데려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공황 상태에 빠져 도망쳤을 것이다. 그녀는 거즈를 집어들고 흰 가방에 넣은 후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샌드위치를 계속 먹었다. 나는 다리를 꼼짝하지 않았다. 너무 호기심이 생겨서 그 큰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싶었다.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든 똑같아졌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그녀의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았다. 몇 권의 참고서, 온갖 간식이 담긴 거즈, 매콤한 간식, 그리고 솜처럼 부드러운 펜. 그녀는 매우 똑똑했지만 회의를 제대로 진행하는 법을 몰랐다. 하루 종일 그녀는 이상한 물건을 팔 기회를 찾았고 심지어 사랑을 찾기 위해 독학 시간을 이용해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매일이 관리자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아무것도 그녀를 괴롭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2시간 동안 음식을 팔다가 잡혔습니다. 모든 것이 압수되었고 그녀는 어머니이기도 한 감독관을 만나러 불려갔습니다. 나는 왜 클리어룸에서 나온 후 그녀의 얼굴에 평소의 미소가 더 이상 없었고 그녀의 눈도 약간 어두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입술은 너무 세게 물려 모든 색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먹을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예기치 않게 그녀의 눈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 남자를 위해 이미 내 앞에 유령처럼 미소 짓고 있는 병들을 어디에서 꺼낼지 모릅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이렇게 단단한 병들을 먹어보았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후로 나는 그녀와 함께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엄마가 만들어주신 진짜 빵. 내가 다 먹지도 못한 가짜 빵을 가져다 주었다. 밤새도록 숙제를 베껴 쓰느라 잠을 설쳤다. 다음날 두 쌍의 커다란 눈이 떠졌지만 밤새 게임만 해서 그랬다고 고집스럽게 말했다. 정말 짜증나는 아이였다. 얼굴은 손바닥만 했고 크고 동그란 눈은 반짝였다. 주말에 깨우려고 엄마를 부관으로 찍어두었다. 그때부터 내 방에 분홍색 슬리퍼가 나타났다. 그리고 작은 고슴도치가 항상 그 슬리퍼를 지키기 위해 있었다. 대학 입시가 끝나고 원래는 아이에게 고백하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는 먼저 키스하려던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을 불렀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고 오해했는데 키스를 해버렸다. 하지만 가장 예상치 못한 것은 다음날 아침 아이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가족 문제. 흔적도 없이 전화번호 바꾸기. 나는 사랑이 좋다. 그 파렴치한 여자. 나중에 그녀가 내 사진을 또 찍었다. 너무 기뻐서 미칠 지경이었다. 마지막 교대 근무가 끝나자마자 나는 100m를 달리는 아이처럼 옷을 입고 뛰쳐나갔다. 교대 근무가 끝나고 나는 왔다. 이번에는 그녀를 다시 놓아줄 수 있었다. 그녀가 데려오려던 고양이를 조사하고 입양하기 위해 돌아섰다. 3번을 불렀지만 책임을 다하지 않은 그 멍청이도 처리했다. 가짜 사기꾼이었다. 결국 그는 포기하고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스스로 단단한 막을 벗겨냈다. 한때 남의 것으로 오해했던 그 나무, 그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알고 보니 그건 나였다. 그녀가 옳았다. 우리는 오해 속에서 결혼하기에 딱 맞는 사이였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 끈에 묶여 작은 덩굴이 싹트기 시작했다. 결혼이라는 병은 더 이상 떼어낼 수 없을 때까지